만약에 제가 암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마음이 괜찮을까요? 부모에 대한 공포, 혹여나 남게 될 가족에 대한 걱정, 통증이나 어려움, 암 경험자 분들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일종의 정상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신과 의원급에서 암 환자 정신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1세대시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드려서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들지만, 이번 시간에는 원장님과 함께 원장님이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암 환자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 중에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마음이 괜찮을까요? 당연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혹여나 남게 될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통증이나 어려움,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허무감, 우울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엄청난 분노 같은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암 환자분들에게, 요즘은 암 경험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암 경험자분들에게서 동반될 수 있는 정서적인 어려움은 일종의 정상 반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암 경험자분들 중에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될까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뭔가 2차적인 병이 더 있으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뭐 되게 건강하신 분들 같다는 새로운 낙인을 찍을 수 있잖아요. 가뜩이나 암이라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사회적인 낙인도 있는데, 네. 정신적인 낙인을 찍어드리는 거는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일 것 같아서, 그쵸. 암 환자 정신건강, 암 경험자 정신건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경계하죠. 조심하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암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퍼센티지, 어떻게 네. 보면 얼마만큼 유의미한 증상들이 어느 정도의 분들에서 발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 학술적으로는 이제 보고가 된 것들이 있죠. 네. 통상적으로 보고되기로는 이제 우울, 불안, 불면, 유의미한 수준의 우울, 불안, 불면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분들 중에 한 40% 정도의 분들에게서 네. 어떤 유의한 정서적인 어려움이 동반된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모든 분들에서 다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실제로 많은 암 환자분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면 삶의 질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나요?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긴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곡을 팍 찌르신 이야기시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 암 환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릴 때 1차적으로 어떤 가지는 목적이 네. 암의 어떤 치료라는 부분도 물론 고려는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잘 도와드려서 궁극적으로 지금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느냐의 목적을 많이 가지죠. 네. 그렇다면 암의 단계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거에 따라 가지고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암 환자분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 하실까요? 어느 시점에? 제가 그냥 얼핏 듣기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완치했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재발 우려 때문에 또 힘들어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것도 대표적인. 완치 판정을 받고 나신 이후에 내 이 완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다시금 병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재발에 대한 두려움, 네. 그리고 뭐 사회 복귀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그 시점에 같이 있으실 수 있겠죠. 물론 제 질문이 틀렸을 거예요. 제가 우문을 던진 건데 따지고 보면. 근데 또 원초적으로 보면 정말 말기에 계신 분들이 분들도 그쵸. 힘들 네, 것 같기도 힘들 수도 하고요. 있고. 네. 또 많이 힘드신 분들은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1차적인 결과를 받기 전까지
사실 이분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는 암 환자분들이 아니시지만 가장 이 시기에 분들이 많으세요. 수가. 왜냐하면 검사를 하시고 검사 결과를 받기 전까지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실제 네. 암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으시겠죠. 아, 그렇구나. 네.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뭐 암이 아닙니다 라는 판정을 받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암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으실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럴 지금 것 무슨 얘기냐면 암을 진단받기 전부터 암이라는 어떤 이름이 우리한테 주는 불편함은 그 이전 단계부터 있는 거죠, 사실. 엄청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 검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암일까? 이거에 대한 엄청난 불안, 그리고 암 진단을 받자마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절망감, 우울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병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과연 내가 이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된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죠. 네. 그리고 암 치료를 받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으시거나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통증,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는 이제 머리. 물론 통증도 있지만 머리가 빠진다든지, 그리고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죠. 구토감. 네, 정말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밀어 오르는 구토감 같은 것들도 많은 신체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게 하지만 그 신체적인 어려움이 결국에는 정서적인 어려움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거든요. 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기도 하시고 매스꺼운 것 때문에 계속 낮에 생활이 어려우셔서 그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려워지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같이 조절해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암 환자 정신건강에 있어서의 네. 역할일 수도 있을 거고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일정 부분 직업이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복귀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염려, 그리고 주변에서의 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것들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암이라는 게 불행이 다시 찾아왔을 때, 혹은 전이가 됐거나 더 이상 의학적으로 손쓸 길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들도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이거를 정신과를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맞아요. 분들이 네. 경황이 없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암 치료는 미국에 있는 NCCN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내과적인 거, 외과적인 거 다 포함해서 네. 미국의 NCCN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치료 방침이 정해집니다. 네. 그래서 약간 국제 표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서적인 어려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 NCCN이라는 기관이 미국에 있는 암병원을 관장하는, 그리고 암병원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암병원에는 반드시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소속이 아니라 종양학, 온콜로지라고 그러죠. 네. 종양학 소속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환자분들이 먼저 찾기 너무 어려우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그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암 경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인력이 반드시 암병원 내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암병원 안에도 정신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를 동반한 어떤 정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팀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럼 보통 환자가 먼저 이렇게 문의를 하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환자분이 먼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치료를 받는 와중에 내과 선생님이나
외과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는 간호사분들이 연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사회적인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암 경험자분들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든 여러 정보를 통해서든 내가 암 치료 중에 혹은 암 치료 이후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거를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조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이때까지 사실 암 환자 정신건강은 대학병원 진료 위주였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치료적인 절차를 받고 계시고, 이때까지 의사들의 어떤 관심의 영역도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동안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동반되었을 때 도와드리는 쪽에 목표를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일정 부분 치료 이후의 완치를 넘어서 암 생존 이후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대학병원 진료는 뭐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받으셔도 되는 동안에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여서 지낼 수 있느냐,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를 잘 아우르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직업적인 복귀를 하고 일정 부분의 사회적인 재활을 하는데 목적을 많이 두게 됐죠. 네. 그래서 암 치료 이후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관심 영역 혹은 목표로 삼게 되었거든요. 더 네. 중요해진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 그런 기간 동안의 정신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을 관리해드리기 위한 부분들이 참 필요해졌는데, 그때 대학병원에서 이쪽 영역까지 관리를 해드리기가 참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제 가서 진료를 보는 상황인데, 평소에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은 6개월,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약도 어렵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서 조금은 접근성 좋게 지역사회, 어떻게 보면 집 근처에서 암 경험자분들이 나의 어떤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복귀, 주변에서의 시선,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 정신과적인 기관이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학병원보다도 1차 병원에서의 진료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병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보험적인 체계도 중요하거든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정특례라 그래서 네. 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5년 동안은 어떤 의료적인 부분에서의 의료 비용이 너무 증가되지 않도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암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2차적인 영역들에 있어서의 진료는 이 산정특례의 어떤 혜택을 받아서 진료비의 아주 일정 부분만 본인께서 부담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신과적인 어려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한 측면도 있고 관심의 영역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암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직접적인 연계가 되어 있는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은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혜택을 받으시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진료를 연계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겠네요, 사람들이. 그쵸? 일단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뭐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이런 데서도 이런 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좀 인식을 가져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암 환자 정신질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국내에 이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이제는 많으시죠. 저는 이제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저희 교수님한테는 제가 두 번째 박사학위 제자였고요. 암 환자로 이제 저희 교수님 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시거나 국내에서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지셨고요. 그렇게 공부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암 환자 정신 건강과 관련된 영역을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제 정신종양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정신종양학회가 있고 네.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각 대학병원마다 지금은 다 있으시죠.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대학병원 영역 내에서는 네. 암 경험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시려고 할 때 그러한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의료진이 어느 정도 충분히 물론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의원급에서는요? 의원급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부족한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는 대학병원 치료 중심에서 당장 그 치료 동안에 어떤 암을 치료받는 동안에 도움을 드려야 되는 영역들이 주 관심사였다면 네. 이제는 암 경험자라는 개념이 치료 이후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인식이 더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암 전문가,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서 다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의 역할도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의원급, 정신과 의원급에서 암 환자 정신 건강에 좀 신경을 쓰시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1세대시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드리면 혹시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들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한국정신종양학회 내에서도 조금씩 생겨나려고 하는 혹은 기존에 진료 보시는 영역에서 조금씩 추가해서 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역할을 앞으로 더 해나갔으면 하고요. 네.